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무형물류 이야기 6주차 화요일 수업.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으로 되어야 할 수업을 상황상 이제 사전 제작으로 대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뭐 흑사병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흑사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입학 이후에 겪었던 2020년도부터 시작됐었던 거의 한 3년간 뭐 큰 영향을 미쳤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을 우리가 경험한 세대로서 흑사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슈들이 그렇게 너무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다행히 인류 문명이 발전을 했고 통신 기술도 뛰어났고 그래서 어느 한 곳에 그러한 전염병의 발생의 상황이 동시대에 지구 반대편에도 전달이 됐었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했었고 그리고 백신이라고 하는 의료 기술이 뒷받침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처음 기세와는 다르게 다행히 뭐 팬데믹 초창기 때 코로나로 인해서 뭐 생명을 잃으신 뭐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잘 어떻게 보면 인류가 극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파급에 비해서. 하지만 흑사병은 그 시기에 중세의 그러한 상황이나 분위기들이 뭐 의료기술이나 과학기술이나 통신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뭐 신의 저주 뭐 이 정도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전파를 더 빨리 하게 만드는 그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그 흑사병이 한번 전 유럽을 스치고 지나간 다음에 그 유럽 중세는 더 이상 이제 그 전과는 동일한 상황이 되어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뭐 그래서 그 흑사병의 전파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사회적 체계, 봉건제 이런 사회적 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또 대표적인 흐름이 이 시대에는 르네상스라는 그런 현상으로 흐름으로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로 변화해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레저렉션을 의미하죠. 그래서 학문과 예술의 부활을 의미를 해서 이 14세기 후반, 그러니까 1300년대 후반, 그리고 1400년대 초반, 요 시기에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돼서 점차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어떤 봉건제와 교회의 그런 어떤 분위기를 그 이전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찬란한 문화로 바꾸는 재발견해서 고대의 어떤 인간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다시 가져오자, 다시 새로운 인간성을 재발견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뭐 전통적으로 예전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곳이었죠. 그래서 이 지역이 그리스 로마 문화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였고 기원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계속 배웠던 것처럼 이탈리아의 뭐 베네치아라든지 제노바 상인들이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슬람 상인들과 접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역의 연결고리이자 문화의 연결고리이기도 했죠. 이런 지역에서 아무래도
뭐 어떤 경제력의 성장과 그리고 기존의 어떤 기존 사회 체제, 봉건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체제들이 무너지면서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가 또 다른 유럽하고 좀 다른 부분이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중앙 집권적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가 그 소위 말하는 공국 내지는 어떤 자치국, 공화국 이런 형태로 조그마한 도시국가 체계로 이루어져 있었죠. 통일 이탈리아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탈리아의 모습은 하나의 나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탈리아의 모습은 불과 한 200년 정도의 역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뭐 오늘날의 북부의 밀라노라든지 베네치아라든지 피렌체라든지 아니면 로마도 뭐 교황의 영토, 지금도 그 바티칸 시국이라는 교황의 그 영토가 있지만 예전에는 중부 이탈리아 전체를 지배할 정도로 교황령이 넓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그 작년에 지난 시즌에 거기서 선수로 뛰면서 우승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나폴리, 뭐 세계 3대 미항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나폴리 지역, 이탈리아 반도 남부 쪽에 그런 도시 국가들이 각자의 어떤 문화와 각자의 영향력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각 지역의 왕이나 그 영주, 귀족들의 어떤 공정 생활, 그리고 그런 부유한 어떤 귀족들의 예술가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또 르네상스 문화의 발전에 기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렌체, 피오렌티나 지역이죠. 피렌체 지역에서 그 유명한 메디치가의 후원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철학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예술을 연구하는 뭐 대표적으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시기에 주로 활동을 했죠. 그래서 뭐 해아라든지 그림, 주로 그런 사람들이 그린 그림은 뭐 모나리자처럼 캔버스에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작품들이 뭐 그 피렌체나 로마 지역의 벽화나 성당의 장식화 이런 것들로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미술 시간에 많이 이런 분들의 작품들을 사진으로나마 만나본 적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의 실제 작품을 보려면 아무래도 이탈리아로 가야 되겠죠. 이탈리아의 많은 유적, 유물, 박물관에서 이분들의 작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뭐 없었던 어떤 인체의 비율이라든지 원근법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주의적인 그 어떤 화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확산이 되고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전 유럽으로 파급이 되었겠죠. 그러면서 영국은 영국대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그 지역의 지역색을 더해서 어떤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뭐 최후의 만참이라든지 천지창조라든지 모나리자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저 미술 시간에 충분히 배웠던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그 봉건 체제, 우리가 소위 말했던 기사, 영주, 귀족, 대귀족, 왕 이렇게 피라미드형 구조로서 아주 그 계약적인 기사도의 서약을 바탕으로 한 그런 어떤 경직되어 있는 신분제 사회 체제가 많은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고 이게 이제 이걸 이제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절대 왕정이라는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사회적인 현상이 딱 하나의 이유만으로 설명되는 건 아닙니다. 봉건제가 무너진 게 중세가 뭐 흑사병에 의해서 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르네상스나 아니면 종교 개혁이나 뭐 이런 것들의 사회적 어떤 경제적 성장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절대 왕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봉건제 체제가 이렇게 지속이 되는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기존에는 국가의 공권력이나 행정력이 지방에 미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뭐 도로 사정이라든지 통신수단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편했기 때문에 각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을 영주나 기사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고, 그들로부터 충성서약과 세금을 받는 것으로 지방을 다스리던 과거에서 이 시대가 발전을 하고 하면서 행정력이 지방에 파견되어져서 직접적으로 중앙의 권력이나 행정력이 지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가 되면서 아무래도 직접적인 군주의 영향, 왕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더 강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사상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들이 기독교의 어떤 어, 건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왕권 시수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잡아가면서 절대 왕정의 형태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절대 왕정을 가능하게 했던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관료제, 행정 체제죠. 행정 체제가 정비가 되고, 그리고 충성 서약과 이 어떤 군사적 복종, 이 봉사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기사 계급에 의한 군대에서 상비군 체제, 상비군 체제가 도입이 되면서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군대처럼, 예전에는 이런 거였죠. 각 지역의 그 영지를 다스리는 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필요하면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군사력을 왕이나 대영주한테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상비군 체제는 그런 식으로 군인들을 그 각 지역의 어떤 소주인처럼 두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적으로 월급을 주고 훈련을 하고 필요시에 직접적으로 바로 동원하는 그런 상비군 체제가 국가 방위 체계의 핵심이 되면서 더 이상 기사 계급에 의해서 어떤 군사력을 제공받는 그런 것들이 불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 왕정의 형태와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시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르네상스라든지 봉건제의 붕괴라든지 이런 것보다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종교 개혁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날 이제 여러분들은 뭐 교회와 성당으로 알고 있는 카톨릭, 로만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제 개신교, 이게 처음에는 뭐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었지만 이 시기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형태로 마르틴 뭐 루터라든지 칼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종교 개혁가들에 의해서 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등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기존의 로마 카톨릭을 구교라고 하고 루터나 칼뱅처럼 종교 개혁에 의해서 새로 생겨난 분파들을 이제 신교라고 하는데, 이 구교와 신교의 갈등이 이 중세 이후 근세로 넘어오면서 유럽의 어떤 역사적 정치, 외교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서로 구교와 신교로 나뉘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죠. 처음에는 어떤 이것이 그냥 받아들여지다가 단순히 그 처음에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이 너무 세속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저항으로서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운동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고 발전을 해서 특히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로마 카톨릭의 경우에는 오늘날의 이제 홀리 바이블 성경을 라틴어로만 이제 읽고 그걸 이제
해석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성직자들만 하는 일종의 성직자들의 어떤 하나의 특권처럼 비춰졌었는데, 이 개신교가 등장한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 독일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성서에 의해서 직접 신의 뜻을, 신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바뀌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개신교, 오늘날의 기독교는 사제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목회자가 있는 그런 형태와 그림을 이제 그리고 그 기존의 이제 로마 가톨릭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처음에는 뭐 간용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하나의 흐름 정도로 해석되던 것이 이 종교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서로 다른 어떤 종파에 대해서 박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살을 하거나 뭐 이런 내전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이후에 근세로 넘어오면서 유럽의 큰 전쟁, 오늘날의 그러니까 근대로 넘어오기 전까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근대로 넘어오기 전까지 시기에 종교 개혁과 관련돼서 종교의 문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오늘날의 독일 지역에서 발발했던 30년 전쟁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벌였던 100년 전쟁은 많이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 100년 전쟁 같은 경우에는 진짜 100년 동안 싸운 건 아닙니다. 전쟁의 시작과 끝이 100년의 시간이 있다는 거지. 그 실제로 그 100년 동안 계속 전투를 벌이고 치고받고 싸웠던 것이 아니고 일종의 휴전의 기간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군사력이 동원이 돼서 양국의 왕과 귀족들이 전투를 벌이는 시기도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100년 동안 그러한 갈등이 지속했기 때문에 100년 전쟁인 것이고,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한국도 북한과 휴전 상태죠. 그래서 1950년부터 전쟁이 시작이 돼서 지금 1924년이니까 뭐 74년 동안 전쟁하고 있네요. 74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휴전 상태인 거지 정전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이 30년 전쟁도 이 30년 동안 계속 치고박은 것은 아니고, 이 독일 지역이 이 시기에 그 어떤 특정한 단일화된 통일된 왕국이 아니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명목상의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공작, 백작, 후작들이 다스리는 그런 여러 나라의 연합체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국가들 사이에서 어떤 영주와 국가는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고 어떤 국가와 영주들은 또 신교를 믿고, 그런 문제, 그런 분쟁 속에서 서로와 서로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큰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교를 믿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부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이런 국가들과 구교를 믿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을 믿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남부 독일, 폴란드, 보헤미아, 오늘날의 그 헝가리 그 지역을 말해요.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이쪽에 그 체코나 헝가리 이쪽 지역이 있죠. 보헤미안 그 그런 곳에서 이제 로마 가톨릭을 믿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 북유럽과 남유럽 이렇게 나눠도 돼요. 그렇게 해서 독일 지역에서 한 30년 동안 전쟁을 벌였고, 정말 격렬하게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전투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30년 전쟁 이후에 평화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1648년에 베스트팔렌 평화 조약입니다. 이거 아마 세계사를 공부한 친구들 엄청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어떤 전 유럽에 영향을 미치던 신성 로마 제국이나 교황청,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어떤 건의가 사실상 붕괴되었고,
오늘날의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신교, 소위 말하는 뭐 루터, 갈뱅파 이런 파들이 자신의 어떤 종교적 자유 이런 것들을 확보하게 되는 큰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 종교 개혁과 관련해서 기존의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사용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자신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영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런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성경이 이제 사람들이 각자 읽고 자신이 신의 뜻을 직접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서 그러한 성경을 대량으로 민중이나 민간에게 보급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사제 계급만 성경을 독점하던 시기에는 이러한 성경을 대량으로 인쇄해서 보급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일반인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해석하고 하는 시대가 되면서 성경이 대량으로 인쇄되어서 보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 것 중에 하나가 인쇄술의 발달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고려 시대 금속 활자 이런 것들을 배워본 적이 있을 텐데 금속 활자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유럽의 구텐베르그의 금속재 할판 인쇄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고려시대 금속 활자라고 하는 것은 뭐 책을 대량으로 인쇄하고 보급하는 데 있어서 그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인쇄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선진 기술이긴 합니다만 그 고려의 금속 활자의 보급으로 인해서 뭐 어떤 문화나 어떤 지식이나 학문의 어떤 엄청난 변화와 발전, 사회 변화를 가져왔느냐라는 측면에서 자문을 해보면 전 좀 약하다고 보거든요. 한데 이 유럽의 어떤 구텐베르그 그 인쇄술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그 어떤 종교 개혁과 맞물려서 이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책을 만들 수가 있었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인쇄 기술을 이용해서 그렇게 보편화된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은 당연히 이 시기에 성경이었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책 한 권을 손으로 옮겨였어야 했다라고 한다면 이 구텐베르그의 금속재 할판 인쇄술이 발명이 됨으로 인해서 하루에 이 인쇄기가 70권 이상의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책의 생산이 빨라지고 많아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책의 가격도 내릴 것이고 책의 가격이 내릴 거니까 사람들이 쉽게 책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물론 주로 성경이 되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식과 학문의 어떤 확산, 보급 이런 것들이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뭐 종이책을 잘 보지는 않죠. 뭐 여러분들 뭐 수업 시간에 보다시피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나 전자화된 태블릿이나 이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흐름이라고 봐요. 물론 아직까지 저도 종이로 인쇄된 어떤 페이퍼를 통해서 보는 게 눈이 편하거나 그것을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더 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과연 이제 종이로 인쇄된 책이 미래에 얼마나 사용될 것인가. 곧 저는 박물관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통해서 종이라고 하는 어떤 곳에 그 인쇄를 해서 내용을 읽고 해석하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세대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일종의 그 변화의 시기에 있다고 봐요. 저 변화의 시기에 있고 그 어느 경계쯤에 있는 거죠.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나아가는 그 어디 경계쯤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책을 종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 실체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싼 가격에 이북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전자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꼭 그것이 어느 한 특정한 매체에 국한되거나 제한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뭐 장점이 있죠. 전자책이 종이책에 비해서.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마다 느끼는, 단점도 있을 겁니다. 뭐, 내 눈에 잘 안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의 입장에는 딱 그 세대 자체가 종이책이 있던 시기에서 전자책이 나오고 전자책이 활성화되고 이제 전자책으로 많이 넘어가는 그 어떤 과도기에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어떤 책의 미래, 과연 더 이상 종이책이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 일종의 그 종이책이 하나의 문화적 그 유물이자 유산으로서 어느 정도 판매와 소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미래에도 어느 정도 남아있게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절대 왕정과 인쇄술의 발달 이런 분들, 이게 이제 절대 왕정 시기에 베르사유 궁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왕궁들이 있었고, 종교 개혁과 종교 전쟁을 통해서 30년 전쟁이 치러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을 영토 내에서 신교와 그리고 로마 가톨릭파 이들의 어떤 분쟁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였다. 그래서 30년 전쟁 당시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 독일 전역이 폐허가 될 정도로 30년 동안 서로 다른 종교와 관련해서 엄청난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30년 전쟁이 종결되고 이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여러 나라들이 모여요. 그래서 이게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그들의 어떤 입장을 정리를 해서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 일종의 최초의 국제회의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의 결과로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인데 브란덴부르크가 그게 이제 나중에 프로이센이라는 국가로 발전을 하고 그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합니다. 독일 제국으로. 그래서 오늘날의 그 베를린 지역이 브란덴부르크예요. 그리고 바이에른은 지금의 미넨, 김미재 선수가 현재 뛰고 있는 바이에른 미넨이 있는 그 지역이죠. 독일 남부. 그리고 작센은 작소니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도 독일의 오늘날의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독일은 전체 오늘날의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이는 독일의 땅이 하나의 국가 형태로 하나의 어떤 거버넌스, 하나의 행정 체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 브란덴부르크라든지 프로이센이라든지 바이에른이라든지 뭐 작센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조그마한 왕국으로 쪼개져 있던 시기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영주들이 다스리는 국가들의 어떤 영토, 경계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었고 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준이 마련이 되어지는데 이 조약이 또 여러 가지 주는 의미가 이 조약 내용에서 어떤 그 국가의 영토라든지 국가의 주권이라든지 국가 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타국에 대한 어떤 내정 불간섭이라든지 국제법에 대한 어떤 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 협정에서 맺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향후에 세계 1, 2차 대전이 이루어질 때까지도 그 영향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유엔 국제 연합이 생겨나게 되면서 그 어떤 국제 협약과 국제법의 표준이 유엔을 기준으로 다시 정립되게 되는데
뭐 이 시기에 베스트팔렌 조약은 향후 한 1, 200년 동안, 200년 뭐 그 기간이 넘어가는 동안 어떻게 보면 국제 관계, 국제 외교의 표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번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내용들을 쭉 대충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뭐 각 국가는 입법이라든지 사법이라든지 뭐 행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국가는 자국의 어떤 소관으로서 가진다는 것이고 뭐 어떤 그 국제법은 그러한 국가들 사이에서 어떤 공존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최소한의 규칙으로서만 규정을 한다. 그리고 모든 국가는 법 앞에서 서로 간에 평등하다. 뭐 이런 것들을 정의 내리지고 합니다. 뭐 그런 규정들을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10번 슬라이드 내용을 좀 읽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당연함이 그 이전 중세 유럽이나 이런 시기에는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있어서의 갈등이 있었고 그런 갈등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런 베스트 팔레인 평화조약과 같은 내용들이 정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이 시기에 이제 있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무역이나 경제에 미친 영향도 어떻게 보면 그 이 어떤 상인들, 그래서 기존에 이슬람이나 이런 지역하고 이제 오고 가면서 무역업과 상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거를 이제 터부시하거나 금기시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흐름이 또 있고,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종교로 인해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뭐 파괴를 한다든지 이제 탄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 유럽, 영국이나 이런 지역에서 자신들이 믿는 어떤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이주를 하는 대규모의 이주를 하는 사건들도 이 시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보면 몇 가지 큰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이제 카톨릭 국가인데 그 카톨릭 국가의 국가 전체가 카톨릭이지만 프랑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시기를 살았던 프랑스 사람들이 모두 다 카톨릭을 믿는 건 아니었겠죠. 그 프랑스 안에서도 루터나 갈뱅의 그러니까 신교도가 있었을 텐데 프랑스의 어떤 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했어요. 근데 이 위그노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프랑스에서. 그 스토리까지 이야기하면 엄청 내용이 길어져서, 메디치의 카탈린이 등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고, 어쨌든, 이 프랑스의 신교도들이 그 프랑스에서 탄압을 받다 보니 이 사람들이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스위스나 이런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 중에 상공업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상공업을 지탱하는 사람들이 유럽의 뭐 스위스라든지 그런 지역으로 이주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어떤 기술적, 공업적 그 기술이 많이 유출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시기에 또 주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신학로 개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이었나요?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동남아를 이야기를 하면서 동남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향신료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유럽에 있어서 그 가치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루트는 기존에는 이제 동남아에서 인도나 중동 지역을 거쳐서 이슬람 상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탈리아의 상인들을 통해서 획득을 하는 방식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조선술이 발달하고 어떤 지리의
그 지리적 그 지식에 대한 이해가 증가되고 함으로 인해서 이게 꼭 그쪽으로만 가야 되느냐, 다른 어떤 길은 없느냐, 이러한 의문과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이 신학로를 개척하는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항로를 개척을 하는 거죠. 유럽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눈앞에 펼쳐진 지중해 정도에서만 항해를 하다가 대서양을 건너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서 인도를 가고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까지 가는 그런 항로의 개척, 그리고 신대륙이라고 하는, 이들 기준으로는 이제 신대륙이죠. 오늘날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의 어떤 시작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한 거는 앞서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조선술의 발달, 항해술의 발달, 지리적 어떤 지도, 지도 제작술, 이런 것들의 발달,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흑사병 이후에 뭐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회복이 되면서 그러니까 뭐 3분의 1이 죽었다고 해도 3분의 2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스스로의 삶을 개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몇 세대가 지나면 그 줄었던 인구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흑사병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 장거리 무역망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교역을 하고 필요한 어떤 물자를 가지고 오는 그런 어떤 욕망들이 있었을 텐데, 유럽이 뭐 여러 가지로 대항해 시대를 개척하고 신항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건 또한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1453년 오스만 투르크가 비잔틴 제국, 이때까지도 로마의 그 동로마 제국의 후예인 비잔틴 제국이 생존해 있었거든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근데 비잔틴 제국이 수도인 컨스탄티노플이 1453년에 함락이 되면서 정말로 로마의 동로마 제국의 명맥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그 오늘날의 튀르키예부터 레반트, 중동, 이집트 이 일대가 전부 다 유럽 사람들 기준으로는 이슬람교도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비잔틴 제국의 멸망이라는 사건이 결국에는 유럽에 있는 상인들은 중동에서 혹은 아시아에서 오는 물건을 유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영토와 이슬람 군주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런 그 무역을 하는 루트가 이렇게 어떠한 그 강대한 다른 종교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곳을 지날 때마다 어떤 뭐 소위 말하는 관세, 무역 장벽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무역 장벽을 뚫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힘듦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수요 공급을 바탕으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공급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니까 가격이 폭등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향신료들이 이 그 수입이 원활치 않을 것이라는 걱정,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뭐 다행히 이 시기에 그 뭐 종교적인 이해보다, 종교적인 신념보다 어떤 경제적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베네치아 상인들은 그 이 비잔틴 제국을 점령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메호메트 2세한테 뭐 교역을 해달라고, 교역과 관련된 협약을 해달라고 했지만, 뭐 메호메트 2세는 나는 간다하다를 했고 뭐 했지만, 뭐 그거는 좀 그 어느 정도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어떤 수요나 필요성이나 그런 그들이
어떤 물품을 거래해서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완벽한 문제 해결은 아니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1453년 비잔틴 제국의 멸망이 사실 중세와 그 근세를 나누는 기준이기도 한데요.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중동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어떤 무역 루트가 아니라 새로운 이 지역을 우회하는 그런 새로운 교역로의 개척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뭔가 동력이 있어야 되고 모티베이션 할 수 있는 어떤 파워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이 오늘날의 이베리아 반도 국가인 포르투갈과 스페인이라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사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모두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이슬람 세력이 오늘날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향력을 미쳤고 그래서 코르도바라든지 그런 쪽에 이슬람 문화의 어떤 유물이나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그 이슬람 교도들을 물리치고 가톨릭 왕국을 세운 운동을 레콘키스타라고 했죠. 그래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은 다른 어떤 유럽 지역에 비해서 그들이 레콘키스타를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기독교 왕국, 가톨릭 왕국을 세운 역사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의 발달이라든지 어떤 경제적 발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뒤처져 있었겠죠.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오늘날의 그리스 로마 지역으로부터는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특히나 포르투갈은 아예 국가 자체가 이제 대서양 쪽에 대서양을 면하고 있죠. 그래서 이 포르투갈의 어떤 그 엘리케 왕자가 왕자라고 부른 이유는 이 사람이 왕이 못 됐어요. 왕자에서 끝났어. 그래서 왕이 못 됐는데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모험가들을 모아서 먼 거리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엘리크 왕자가 항해 왕이라고 불립니다. 항해 왕이라고. 뭐 지금도 리스본이나 이런 데 이 사람을 기리는 동상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지리학자라든지 천문학자라든지 지도 제작자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먼 거리 항해를 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을 축적을 하고 연구소를 설립하고 후원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실제 그 항해사들의 어떤 경험을 높이고 항해수를 발달시켜서 그걸 통해서 장거리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한 또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조선술의 발달도 이루어지죠. 기존에는 그냥 지중해를 항해하는 수준의 선박이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배의 크기도 작고 그 발전도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높다란 이제 그러니까 지중해와 대서양 뭐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지중해보다는 대서양이 파도도 높게 치고 어떤 풍랑도 세고 악천후도 더 심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뭔가 지중해를 항해하는 아주 여유로운 그런 어떤 돛담배 수준으로는 대서양의 그 높은 파도를 견디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해를 하기 위한 선박도 그냥 가까운 바다를 나가는 돛담배 수준이 아니라 먼 바다에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선박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 것이 굉장히 높은 어떤 그 배의 높이를 높이는 거죠. 왜냐면 이제 파도가 대서양 같은 경우에는 막 3m, 5m 집채만한 파도가 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로 치면 막 2층, 3층 높이, 건물 2층, 3층 높이의 파도가 치면 그런 파도를 견뎌서 항해를 할 수 있는 선박이 필요를 했기 때문에 높이가 높고 그리고 돛대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돛대를 설치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범선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박들의 명칭이 이 시기에 카락 선박이라고 불렸는데 카락 선박이 여기 이 15번 슬라이드의 왼쪽입니다. 왼쪽.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캐러벨. 이게 이제 그 어떤 소규모 선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캐러벨이고, 요게 이제 카락선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GTAP 사업을 하는 GTAP 사업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제가 뭐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 애니메이션 원피스에 등장하는 그 고잉 메리호 있죠. 고잉 메리호가 요게 캐러벨이에요. 배의 형태로 따지면. 예. 그리고 요게 카락인데, 요게 사우전드 소니호입니다. 배의 형태를 구분하면 그 배를 그 작화한 오다 H로 선생님이 의도를 한 게 난 맞다고 봐. 그래서 캐러벨, 요게 캐러벨이고, 요게 이제 이 딱 봐도 이 높이 자체가 다르죠. 이게 파도를 친다고 했을 때 3m, 5m짜리 파도를 치면 얘는 못 버틸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얘는 벌써 높이부터 이 배의 구조부터 높은 파도를 헤치고 나아갈 수 있을 정도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돛대도 여기 하나, 이게 보면 이 평도시 두 개, 앞뒤로 두 개 있고, 뒤에 이제 세로도시 두 개를 달 수 있고, 앞에도 이제 선수 부분에 돛을 달 수 있어서, 여기가 그 순풍이 불어오든 역풍이 불어오든 바람을 활용을 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네모난 돛을 달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네모처럼 생긴 돛은 그 역풍이 불 때는 배를 앞으로 전진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세로돛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요 돛대가 세로돛을 다는 거죠. 세로돛을 달아서 그 일종의 그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뒤로 보내는 그 돛을 이렇게 감아서 지금 제가 이거 그 사전 제작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실제로 눈에서 설명을 못하고 사진으로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세로돛이 역풍이 불어도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어요. 그런 돛을 달고 있는 형태인 거죠. 이게 이제 사우전드 써니호의 원형이 되는 모습이고 요게 캐러벨이 고잉 메리호의 원형이 되는 모습이다. 이 사람은 많이 봤죠. 콜럼부스. 그리고 여기 이 동상이 리스본에 있는 동상인데 이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엘리키 왕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날의 아메리카 대륙이 되게 만든 아메리코 베스푸치에 대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의 대단한 이 탐험가들이 이 엘리케 왕자의 후원을 받아서 이런 조그만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은 뭐 조그만 선박이죠. 이런 카락 선박을 타고 대항해 항해를 나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차례 뭐 포르투갈 출신의 그 항해사들이 동장을 하는데 바르톨로메우 디아즈 이 사람이 이제 그 아프리카 서안을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 출발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 그 연안을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1488년에 오늘날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위치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 희망봉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캐락선을 끌고 대서양을 돌아서 희망봉을 돌고 아프리카 동안에 따라서 북상을 해서 올라가다 보니 이슬람 상인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뭐 수단이나 예멘 지역까지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슬람 안내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인도양을 횡단을 해서 1499년에 캘리컷에 도착을 합니다. 중동 지역을 거치지 않고 포르투갈을 출발을 해서 아프리카 서안을 따라 내려가서 희망봉을 돌고 다시 북상을 해서 인도양을 건너서 캘리컷에 도착을 한 거죠. 아프리카 남단을 도는 항로를 발견을 한 거죠. 1499년에.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 루트를 따라서 엄청 진출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인도 지역에 코친이든 카나돌이든 그들의 어떤 거점, 포르투갈 상인들의 무역 거점을 구축을 하고,
어떤 그들만의 무역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거쳐서 동아시아 지역에도 진출을 하죠. 대표적으로 마카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홍콩이나 이런 데를 여행을 하면 홍콩만 보는 게 아니라 보통 마카오도 같이 가게 되는데, 마카오가 전형적으로 이 시기에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아서 포르투갈 무역 네트워크의 거점이었죠. 거기를 바탕으로 또 일본하고도 외교를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동쪽으로 포르투갈이 진출한 것처럼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서쪽으로도 진출하죠. 이거와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컬럼버스입니다. 스페인 그 이사벨라 여왕의 지원을 받아서 컬럼버스의 항해를 시작할 수가 있었는데 1492년 그 컬럼버스가 결국에는 카리브해, 오늘날의 쿠바 있는 그 지역이죠. 서인도 제도. 거기에 도달을 했고, 신항로. 그러니까 대서양 반대편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바다 건너에 있는 새로운 대륙을, 그들 입장에서, 유럽인들 기준으로 새로운 대륙을 발견을 하는 거죠. 근데 콜럼버스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그 서인도 제도가 인도라고 생각하고 죽었고요. 실제로 그것이 새로운 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1499년 이탈리아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메리카 대륙은 그래서 콜럼버스 대륙이 되지 못하고 아메리카 대륙이 되었죠. 근데 콜럼버스는 아쉬워할 게 없어요. 남미에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오늘날의 수도 워싱턴이죠. 워싱턴인데 보통 그냥 워싱턴이라고 안 하고 워싱턴 DC라고 하죠. 근데 그 DC가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수도에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이름이 그 유산으로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대항해 시대의 어떤 그 신대륙 발견이나 신항로 개척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